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코파일럿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모던 워크플레이스라는 제품들을 담당하고 있는 백인성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 요청을 받고 주제로 이제 AI 업무 생산성 혁신의 물결이라고 이제 주제를 좀 잡아봤어요. 근데 AI라는 제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현재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대표님들도 계실 거고, 우리가 지금 AI가 워낙 화두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회사에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AI라는 제품을 현재 왜 도입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어떤 화두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월요일 기준으로 이제 각 뉴스를 좀 따봤어요. AI라는 메시지가 지금 시장에서 어떤 뉴스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보면은 우리 많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서도 지금 AI가 다뤄지고 있죠. 이미 내재가 돼가지고 갤럭시 S24에서는 이미지 생성, 이미지 제거하는 것도 AI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잡코리아 같은 이런 이제 채용 회사에서도 AI 엔진을 통해 가지고 직원들을 이제 채용할 때 AI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AI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무슨 회사들이 또 교육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요일 날 제가 웬만하면 TV를 잘 안 보는데 그 러닝맨에서 이번에 지난주 러닝맨에서는 AI가 작곡을 하는 곡을 가지고 이제 이런 연예인분들이 어떤 엔터테인먼트 활동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현재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우리 생활 속속이 지금 이미 AI들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다들 이제 흘러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코 멀리 있지 않은 이제 서비스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생산성 AI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PC 안에서 또는 이제 웹상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모바일과 연동이 돼서 내가 어떤 이제 피사체를 두고 그거를 이제 이해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점점 이제 우리 실생활에 점점 더 이제 녹여드는 상황인 거고요. 제가 이 준비한 한 장은 뭐냐면은 그만큼 우리가 AI가 얼마나 파격적으로 이제 우리의 생활에 녹여들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도표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현재 삶에 있어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기준으로 1억 명에 도달하는 그 기간을 이제 어떻게 보면 도표로 표현한 건데요. 여러분들 잘 쓰고 계신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16년 만에 1억 명에 도달을 했고요.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7년,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이제 첫 번째 SNS 같은 경우도 4.5년이 걸렸는데, 챗GPT 같은 경우는 불과 3개월 만에 이제 도달수가 1억 명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많이 쓰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은 1억 명이 아니라 지금 한 5억 명 이상을 바라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저희의 생활에 이제 녹여져 있는 거고요. 그럼 이 AI라는 게 과연 뭐냐? 이왕 오셨으니까 제가 간단한 좀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AI라는 거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은 1956년부터 이미 회자가 되기 시작한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적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과학기술의 분야인 거고, 이게 시대를 이제 흐르면서 컴퓨터 파워가 점점 더 올라가고 기능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1997년도에 머신러닝이라는 이제 하나의 또 기술이 또 이야기가 됩니다. 이때 이제 이야기했던 거는 머신러닝은 말 그대로 수많은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자체적으로 하면서 내가 어떤 특정 영역에 있어서 포캐스팅, 그러니까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제 정보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 기능에 앞서가지고 A라는 이제 우리 기능과 과학적 기술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능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머신러닝이고, 머신러닝 또에서 또 업그레이드된 게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딥러닝은 아마 이제 알파고 이제 바둑 사건을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의 뇌 구조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보다는 하나의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죠. 좀 더 이제 기능적으로나 속도면으로나 그리고 정확도 측면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이고, 단순히 비교를 하자면은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한테 어떤 특정한 과일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귤도 보여주고 사과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또 다른 새로운 이미지를 딱 보여줬을 때 초등학생이 이게 귤입니다, 사과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주로 머신러닝은 어떤 이제 스팸을 걸러주거나 어떤 이제 추천을 해주거나 하는 그런 기능에서 많이 쓰는 거고요. 딥러닝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하자면은 고등학생한테
과외를 이제 보여줬겠죠. 그러면 이 고등학생이 과외를 보고 이게 어떤 맛이고 어떤 용도로 요리를 할 수 있고 뭐 어떤 계절에 쓸 수 있는 뭐 먹는 주로 나오는 과일입니다처럼 한 특정한 그 단순한 기능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기능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AI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21년도에부터 시작된 생성형 AI라고 그러잖아요. 제너러티브 AI라고 말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엄청 많이 회자가 되기도 하고 체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나 그냥 단순한 인공지능은 지금까지는 하나의 기술이어서 어떤 거를 예측을 하거나 결단을 내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됐던 거고, 생성형 AI라는 말이 들어오면서 제너러티브라는 말은 어떤 내가 원하는 이미지나 아니면은 소리나 음악이나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나한테 체감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사용하기 쉬워진 거죠, 이제. 그게 서비스로 이제 챗GPT라는 게 화두를 건 거고, 그게 이제 22년도에 이제 오픈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억 명에 도달하는 데 불과 3개월만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성형 AI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회자가 되고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 거고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 생성형 AI 서비스를 현재 어떻게 제공을 하고 있느냐 물어보실 것 같은데, 이 한 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크게 6가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제 상단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윈도우 OS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은 디벨로퍼를 위한 오픈소스 개발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GitHub이라고 해서. 그리고 CRM과 같은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고, 밑에 있는 모더노키 이제 오피스 제품군, 그리고 데이터 앤 AI라 그래서 이제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빙이라고 해서 저희가 또 검색 엔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2년 전만 해도 중간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라는 그 제품이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클라우드 서비스였어요. 이게 지금 2년이 지났죠. 2년 이제 지나면서 전격적으로 저희가 모든 제품의 포트폴리오에 다 코파일럿이라는 AI 서비스를 지금 다 붙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연결이 됐고, 오늘은 조금 더 모더노크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주로 현재 업무에 쓰시는 오피스 제품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려면은 저희가 일단은 이 모더노크 플레이스에 대한 정의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AI라는 서비스를 우리 회사에 도입을 해야 되는데 왜 도입을 해야 될까? 그 근원적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모던 워크플레이스 같은 의미입니다.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라는 정의를 많이 DWG라는 실제로 이제 이런 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딜로이트라 같은 컨설팅, 가트너 같은 서치펌에서 각각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에 대한 정의는 디지털 기술로 일하는 환경과 방식을 혁신해서 사용자에게 최적화하고, 중요한 거는 생산성을 높이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AI나 아니면 디지털 도구들을 도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환경에서 또는 일상 삶에서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도입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될까라고 봤을 때는 임직원분들이 또는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에서도 업무 수행과 협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앱들과 데이터 인프라를 제공하고, 이런 기술적인 환경만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조직의 문화와 프로세스, 성과, 제도 등 조직 운영의 전반의 혁신을 가져와야지만 진정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도입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요건을 참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건데요. 그럼 등장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혹자는 코로나 때문에 디지털 워크플레이스가 도입이 됐다라는 분도 계시고, MZ와 같은 그런 새로운 세대가 오면서 기존 세대들과의 갈등, 문화적인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협업과 소통을 위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도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좀 더 상위 개념이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이 많았죠. 요즘은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이런 각각의 사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도입하는 게 중단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현재 각각의 회사에서 또는 조직에서 놓여있는 어떤 상태에 따라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도입하는 솔루션이 달라질 거고요. 비용도 달라질 거고요. 인원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과연 어떤 목적으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도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등장을 배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이 실제로 일하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워크플레이스가 도입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옛날의 비교를 좀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6년 전에
LG전자라는 이제 그 여의도에 있는 회사에 제가 출근을 했거든요. 회사에 딱 출근하니까 첫날에 엑스노트라는 노트북을 한 대 딱 주더라고요. 윈도우. 그때는 윈도우 7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파티션에 주어진 제 공간 안에서 저는 이제 그 해외 기술 영업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 고객사였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나 뭐 애플 같은 미 서부 지역에 있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대상으로 제가 해외 기술 영업을 했고요. 딱 주어진 업무만 했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하고 저는 미국 서부 지역에 있는 빅 어카운트 대상만 맡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MS에서 일하는 방식 또는 여러분들의 회사에서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요즘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다중기기, 다중 플랫폼이에요. 저만 봐도 지금 제 회사에서 받은 노트북은 윈도우, 개인적으로 집에서 쓰는 맥북이 있고 안드로이드 태블릿도 있고 크롬북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패드도 있고 휴대폰은 뭐 안드로이드 또는 스마트폰도 애플도 있고 다중기기 다중 플랫폼이죠. 그리고 회사에서 준 PC 요것만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윈도우 제 계정에 모든 디바이스들이 연동이 돼 있어서 저는 태블릿으로 이메일 체크하고 제 노트북으로 체크하고 집에 가서 데스크탑도 체크하고 다중기기 다중 플랫폼으로 저는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저는 이제 여기 와서도 아까 저기서 이제 잠깐 그 다른 팀과 미팅도 하기도 했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인프라가 갖춰졌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다중 협업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다중 협업이 많이 증가됐다는 말은 단적으로 요즘에 보면 콜라보레이션 같은 게 많이 하잖아요. 무슨 밀가루 회사가 맥주를 내기도 하고 옷도 만들기도 하고 각종 굿즈를 내는 것처럼 또는 회사에서 요즘은 이제 인력적인 리소스가 워낙 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외주 업체를 쓰거나 크몽이나 이런 그런 아웃소싱 플랫폼도 많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 외부 기관이나 외부 이제 조직과의 그런 다중 협업이 많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놓여 있는 업무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일단 직원분들이 복잡 다양한 환경에 처해져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분 직원들을 위한 경험이 개선돼야 되고 복잡 다양한 환경 속에 생산성은 더 올라가야 되겠죠. 여러 협업도 많아지는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많이 왔다 갔다 거릴 거예요. 그러면은 보안이 강화가 돼야 되고 그러면 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또 비용이 들 거잖아요. 근데 비용은 또 많이 들면 안 되겠죠. 최소화를 해야 되겠죠. 이 관점에서 이제 우리 직원분들 또는 대표님들은 고민을 하셔야 될 타이밍이 된 겁니다. 요약을 하면요. 크게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갖추기 위해서는 4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협업과 소통을 위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직원 내부도 있지만 외부의 이제 이용자들과의 이제 다양한 협업과 소통이 있을 거고요. 그러기 위한 협업 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각종 이제 데이터나 이런 또는 자료들을 관리하기 위한 그룹의 지식 관리 툴들이 있을 거고, 공동 문서 작업이 필요하겠죠. 뭐 A 직원, B 직원이 같이 이제 협업을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각각 만들어가지고 붙여넣게 됐다면은 이제는 웹상에 띄워가지고 그냥 웹에 붙어가지고 서로 같이 자료를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도 서로 스케줄링도 관리하는 이런 협업과 소통의 플랫폼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모빌리티, 디바이스가 갖춰져야 되겠죠. 각종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보안이 중요한 거고, 마지막으로 수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이용되다 보면은 이 데이터를 또 볼 줄 아는 능력이 또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비주얼적으로 보여주거나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4가지를 갖췄을 때 우리가 진정 우리 회사는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제대로 갖췄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다 4가지가 아니더라도 1번, 2번만 갖추셔도 어느 정도는 이제 갖추시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안이 빠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나씩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에 대한 환경을 구축을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라고 또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결론은 저희는 다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잘 쓰시는 오피스 제품군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협업과 소통을 위한 팀즈와 같은 이제 소통 플랫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사적인 이제 그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한 모던 IT 솔루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보안이 있겠죠. 이 4가지 영역을 저희는 다 커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첨단과 같은 저희 파트너분들과 함께 저희는 각종 IT 서비스나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코파일럿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파일럿을 말씀드리기 전에는 분명히 저는 오픈AI라는 회사의 파트너십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픈AI의 이제 챗GPT 서비스가 없이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혹자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라는 AI 서비스가 오픈AI의 챗GPT랑 오피스가 합쳐진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조금 이제 와전된 내용인 거고,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오픈 AI의 서비스에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연어를 이해를 하고 인공지능적으로 이제 아웃풋을 낼 수 있는 랭귀지 모델을 차용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 그리고 백단에 있는 그런 수많은 이제 서비스와 솔루션들이 합작을 해서 궁극적으로 코파일럿이라는 서비스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에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챗GPT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고 코덱이라고 해서 자연어 기반으로 이제 코딩을 해줍니다. 그리고 달리라고 해서 이제 이미지 생성을 해주죠. 전부 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11의 엣지 브라우저를 쓰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코파일럿이 이네이블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코파일럿으로 요 3가지 기능을 무료로 다 쓰실 수가 있어요. 무료 버전으로. 그리고 우리 회사는 이 오픈 AI 서비스로 어떤 개발을 하고 싶어. 우리 고객을 위한 챗봇을 하나 만들고 싶어. 또는 우리 고객을 위해서 또는 우리 임직원을 위해서 코딩을 하고 싶어. 또는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한번 제공하고 싶어.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오픈 AI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량만큼 사용하는 비용이 청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 서비스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상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요 이용 서비스들은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 내에서 다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파일럿 4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공식적인 저희 서비스 제품이 4월 30일부로 공식 한글화를 지원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를 쓰시는 분들은 한글을 다 쓰실 수가 있고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저희가 한글이 지원이 안 됐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글로 질문하면 영어로 답할 뿐이었어요. 근데 4월 30일부로 이제 한글로 물어보면 한글로 답하고, 그리고 영어로 물어보고 한글로 답해줘라 그러면 한글로 답해주고, 반대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국어랑 영어랑 자유자재로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월 1일부터, 원래는 2월 1일 전까지는 300인 이상, 그러니까 대기업분들만 사용하실 수 있으셨는데 2월 1일부터는 이제 한 시트도 구매할 수 있는 중소나 중견기업분들도 쓰실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아까 제가 현대적인 업무 환경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좀 더 현대적인 상황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AI랑 함께 일하는 환경이 된 겁니다. 아직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AI랑 썼을 때 그런 우리는 일하는 업무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크게 3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많은 창의성을 발휘라고 하는데, 코파일럿이 한국어로 말하면 부조종사예요. 오토파일럿 같은 조종사는 사람이 될 겁니다. 결국은 AI 서비스는 보조적인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대부분 차지를 할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될 거고요. 근데 AI랑 사람이랑 차별점은 그래도 사람은 창의성이 더 월등히 뛰어나겠죠. 수많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온 부분도 있으니까. 유일하게 사람이 AI보다 못하는 거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뇌에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꺼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AI는 그걸 이제 언제든지 꺼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그 이상의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창의성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하고 있는 서비스랑 또 다른 영역의 서비스를 같이 융합을 해서 또 다른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또 다른 컨텐츠를 만든다든지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코파일럿이라는 이런 AI 서비스에다가 내가 명령을 잘 내려야 돼요. 그 명령을 얼마나 잘 창의적으로 잘 설계하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컨텐츠도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단순 반복적인 이런 오퍼레이션적인 업무들은 이제 AI가 대체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남는 시간에 좀 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오픈 AI나 아니면은 챗GPT,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특정 기술의 레벨업을 한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말은 이 코파일럿의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웹상의 DB들을 다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미처 모르고 있는 기술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어떤 명령을 통해 가지고 코파일럿이 다 컨텐츠로 만들어줘요. 그럼 나는 그걸 숙지를 하고 나의 컨텐츠나 나의 또 창작물을 또 만들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하는 방식이 조금씩 AI를 도입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저희가 가이드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과연 이 코파일럿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가 또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동작 방식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라지 랭귀지 모델을 차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코파일럿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연어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랭귀지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 랭귀지 모델을 오픈 AI의 챗GPT에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챗GPT랑 코파일럿이랑 유일한 차이점은 뭐냐면은 챗GPT가 유일하게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DB를 잘 활용을 못해요. 물론 서드파티 툴을 써서 활용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중요 기밀 문서, 월급 명세서 이런 것들을 웹상에 올려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면 분명히 보안적인 이슈가 있을 거예요. 리스크도 있을 건데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테넌트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상에서 보안에 그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가 원치 않은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또는 우리 조직 내에 다른 부서로 유출되거나 하는 것들을 통제가 가능해요. 근데 챗GPT는 그 통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픈형이냐 아니면 조직 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클로즈 네트워크로 쓸 수 있는 방향이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AI 서비스가 좀 달라질 거고요. 저는 10인 이상의 이제 기업분들은 가능하면은 보안 영역을 갖춘 상태에서 이 AI 서비스를 쓰시기를 안내를 드려요. 혹시나 모르게 내가 모르게 오픈상으로 이제 내 자료가 유출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회사의 기밀 유서 아니면은 매출 정보들 아니면은 뭐 월급 명세서 같은 게 실제로 오픈된 경우도 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보안이 갖춰지고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앱이 있어야 되겠죠. 앱이라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의 온라인 정보는 아까 말씀드렸죠. 웹상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땡겨 와가지고 원하는 아웃풋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이 네 가지가 갖춰졌을 때 기본적으로 자연어 기반의 AI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보안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보안이랑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프라이버시라는 게 갖춰져야지만 진정한 AI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원치 않는 데이터 노출에 대한 보안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해야 돼요. 그 영역이 없이는 그냥 우리 조직에서 코파일럿 도입했어 끝이라고 하면은 조직에 있는 사람이 사장님의 월급 명세서를 보여줘 그러면은 보여줄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장님이 월급 명세서 파일을 액세스를 나만 볼 수 있게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 데이터가 보이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런 영역에서 이제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리스폰서블 AI라는 정책은 뭐냐면은 코파일럿 썼을 때 혹시나 코파일럿 통해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이 이미지가 저작권법으로 위배가 돼서 내가 혹시나 수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정책에 따라서 이 제품을 쓰셨을 경우에 코파일럿 썼을 경우에 저희가 만든 컨텐츠로 법적 이슈가 있었다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법률 지원을 한다라는 그 정책을 저희가 작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코파일럿으로 컨텐츠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리스폰서블 AI라고 말을 한 거고 플러스 알파로 이 AI 서비스를 도입을 할 때 단순히 도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도 좀 AI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티를 만들다든지 아니면 어떤 팀을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도입을 하고 컨텐츠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협의체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리스폰서블 AI라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측면도 고려가 돼야 된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전부 다 설명드린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코파일럿이 구동되는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상단에 있죠. 그 마이크로소프트 앱 서비스죠. 앱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본적으로 데이터들 그리고 이것들이 인덱싱할 수 있는 모델들 그리고 오른쪽에는 오픈 AI의 랭귀지 모델을 차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앱에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원하는 DB를 불러와서 이걸 자연어 베이스로 내가 원하는 아웃풋을 얻게 하는 이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좀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이미지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알겠어. 그럼 내 생활에서 어떻게 쓸 수 있어라고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쓰실 수 있는지를 조금 몇 가지 케이스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코파일럿은 쓸 수 있는 환경이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내가 명령을 어떻게 내린다 해서 내가 원하는 이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정말 편차가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사에서 이제 직무 기준으로 본다면은 뭐 마케팅, 영업, 뭐 CS, 파이낸스, 뭐 운영팀도 있을 거고 IT팀도 있을 거고 뭐 인사팀도 있을 거잖아요. 각각에서 쓸 수 있는 환경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각각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마케팅적으로 써본다 그랬을 때는 마케팅 회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마케팅 부서가 있고 마케팅 에이전시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행사하는 데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를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행사에 대한 틀을 잡고 이거에 대한 표를 만들고 뭐 시간에 대한 아젠다를 정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몇 가지 명령을 통해 가지고도 그냥 단순하게 이런 자료를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워드 같은 걸 써가지고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제안서도 과거에 이미 만들어 놓은 DB가 있으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또 다른 제안서를 쉽게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영업 같은 경우는 뭐 고객분들과 아니면 내외부적으로 많은 소통을 하시겠죠. 그러면서 이런 아웃룩에서 쓸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아웃룩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이제 스케줄링을 많이 하잖아요. 미팅에 대한. 그러면은 그거를 미리 내가 미팅에 어떤 미팅과 컨플릭이 있을 때 내가 참여를 미팅 못하면은 이거를 미리 녹화를 시켜가지고 이 녹화한 것들을 내가 나중에 다시 재생을 하면서 AI로 불러들여가지고 1시간짜리 미팅을 5분 동안 축약을 해서 서머리만 알려줘. 그리고 이 미팅에서 누가 나를 불렀어?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1시간 동안 풀리 안 들어도 돼요. 내가 원하는 거에서 들을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음성을 다 인식을 해가지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누가 어떤 세션에서 말을 했는지가 컬러로 명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A라는 친구가 말했던 게 더 궁금하면은 저기로 넘어가서 누르면은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된 거겠죠. 1시간을 풀리 들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한 10분 정도면 이 대충에 대한 미팅에 대한 캐치업이 가능한 거겠죠. 그리고 CS, 뭐 서비스 쪽에서는 이제 고객과의 소통이 많겠죠. 그러면 팀즈를 이용해 가지고 고객과의 이제 소통을 많이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미팅을 했다 그러면은 미팅을 하고 나서 내가 미팅 캐치업을 못하면은 미팅한 거를 서머리도 하기도 하고, 똑같이 아까 영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혹시나 여기서 챙겨야 될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기본적으로 미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 환경도 되겠죠. 운영팀, 뭐 총무팀에서도 그렇고 이런 엑셀 파일 많이 관리하실 거잖아요. 회계팀도 그럴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회사에 10년치 매출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사장님이 거기 우리 10년치 데이터에서 몇 년도에 몇 분기가 매출이 가장 높았어? 한번 알려줘. 이러면은 평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여러 가지고 횡과 열을 보면서 막 찾아갔겠죠. 그게 아니라 여기 파일에서 10년치 데이터에서 몇 년도 몇 분기가 가장 매출이 높았어? 보여주라 그러면 이제 보여주고, 그걸 다시 그래프로 정리해줘. 그러면 그래프로 다시 만들고, 이런 몇 번의 커서로 움직여야 되는 것들을 이제 몇 번의 타자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시나리오가. 그리고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코파일럿인 루프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원노트랑 비슷한 그 트래킹할 수 있는 패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직원들과 협업한 것들을 공유 문서로 이제 이용해가지고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도 트래킹을 하고, 여기서 혹시나 아까 서머리를 해서 내가 미처 모르는 것들 다시 챙겨야 할 부분을 확인해서 또 업데이트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신도 분명히 있고요. 원노트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원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사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채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채용을 하면은 이 채용에 대한 이 포지션에 대해서 잡포스팅을 하실 거잖아요. 어떤 채널에다 올릴 거고 뭐 사람인이나 이런 데 올릴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고문에 대해서 챗GPT한테 아니면 코파일럿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 마케팅 조직을 뽑을 건데 이 잡 디스크립션을 만들어줘.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쭉 만들어주는 거죠. 과거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 써야 됐다면 초안을 얘가 잡아주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원하는 잡포스팅을 띄우고, 그리고 이 잡포스팅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신규 채용을 했을 때 이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온보딩 자료를 만들어줘. 그러면은 다시 또 실제로 이 친구가 도착했을, 회사에 이제 출근했을 때 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초안을 또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무궁무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파이낸스 쪽 제가 재무회계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 질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저도 그래요. 저도 질문에 되게 어색하거든요. 어색하기도 하고 질문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미리 가이드를 드려요. 코파일럿 랩이라 그래가지고 저희 홈페이지 가시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직군, 어떤 산업군 내에서 주로 써야 될 내용들에 대한 그 질문 사항들, 레퍼런스들은 저희가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혹여나 코파일럿 조입을 하시고 나서 내가 미처 잘 못 쓰겠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제 기본적인 레퍼런스들을 이용해가지고 내 직군에 맞게 활용하시는 거고, 얘를 참조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명령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무궁무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법이란 체계는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5세에서 7세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조금 디테일하게 말하면은
기가 막히게 또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레퍼런스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어떻게 잘 쓸 수 있을지도 학습을 하셔야 돼요.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사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월에 30불이고 1년으로 따지면 한 40에서 50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은 ROI를 뽑아야 되잖아요. 이거 썼을 때 내가 우리 회사에 그만큼 뭐 어떤 이득을 갖다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측정 지표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제품을 도입하고 나서 한 직원이 이거를 한 달 동안 팀즈에 썼는지 워드에 썼는지 파워포인트에 썼는지 그리고 몇 시간을 썼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주게 돼요. 그러면은 ROI를 어느 정도 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월에 30불이면은 연봉이 한 6, 7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의 1시간 시급이랑 비슷해요. 그러면은 그러면 한 과차장급이 되잖아요. 과장급이 되잖아요. 과장분께서 한 달에 1시간만 코파일럿에서 도움을 받으면은 ROI가 그냥 100%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 제가 시간상 데모를 살짝 보여드리긴 할 건데 하루에 저는 이걸 통해 가지고 한 5분, 10분은 그냥 세이브 하는 것 같아요. 그 케이스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 그러면 하루에 5분, 10분만 줄여도 일주일이면은 1시간, 한 달이면 4시간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ROI가 400%가 벌써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저희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혹시나 우리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뭐 세일즈포스나 아니면은 뭐 SAP나 각종 이제 DB들을 활용하기 위한 서드파티 툴들을 많이 쓰고 계신다. 개발 툴을 많이 쓰고 계신다. 슬랙을 쓰고 계신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코파일럿을 쓰고 싶어 그러면은 저희가 코파일럿 스튜디오라는 또 다른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서비스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코파일럿 기능을 자이너 베이스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라와 같은 그런 개발 툴들, 뭐 세일즈포스 같은 CRM 솔루션들 이런 것들과 연동을 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DB들을 이용한 코파일럿 서비스를 계속 연동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이제 추가적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M365를 아니라 또 다른 서드파티 솔루션을 위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코파일럿 시대가 또는 AI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과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맞닥뜨린 지금 환경에서 과연 이 AI 서비스를 어떻게 도입할지, 우리 서비스로 도입을 할지 또는 이거를 우리의 사업화 모델로 가져갈지 수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작년 3월부터 해서 이런 강의 요청 또는 고객사 방문을 거의 일주일에 2-3번꼴로 요청을 받고 있어요.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확연한 거는 진짜 이쪽으로 많이 흐름이 왔어요. 그러니까 AI 쪽으로 뒤처지게 되면 정말 뒤처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제가 뒤에 조금 요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페이지가 아니어서 따로 말씀드릴 건데 최근에 이제 노무사 협회를 방문을 했는데 노무사 협회에서 이걸 제가 보여드리고 데모도 시연하니까 반감이 되게 심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노무사들은 기본적으로 노무 사건에 대해서 케이스가 다 나눠져 있고 문서가 다 있는데 거기서 고객 사례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문서 만들고 제안 들어가는데 코파일럿을 대신해버리면 우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말미에 제가 들어가서 역으로 제안을 드린 게 뭐냐면은 한 노무사 분께서는 이 코파일럿을 자기 업무에 100%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노무사 분은 다른 노무사 대비 경쟁력이 월등해지는 거거든요. 이 코파일럿을 남는 시간에 또 다른 사건을 맡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가치적인 시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파일럿은 사실은 코파일럿이 또는 AI 제품이 어떻게 보면 내 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이제는 코파일럿을 잘 쓰는 사람 또는 AI를 잘 쓰는 조직이 잘 못 쓰는 조직과 사람을 대체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제가 항상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제품이 아니어도 좋아요. 아니어도 좋고 구글이라는 이제 제미나이 서비스도 분명히 있고 AWS 등 각종 이제 요즘 IT 쪽에서는 대부분 AI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저게 과연 하나의 트렌드로 있다가 뭐 빅데이터 이야기되고 있다가 뭐 말겠지 이런 거에 상황도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확연한 차이가 보여졌다는 거는 이제는 체감할 수 있는 뭔가 컨텐츠가 나오는 서비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내 서비스에 녹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써보시라는 거예요. 무료 버전 마이크로소프트 빙 저희 엣지 브라우저 사용하면은 무료로 쓸 수 있는 코파일럿이 오른쪽 상단에 있어요. 그거 쓰시면 기본적으로 코파일럿 서비스는 무료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서비스 챗GPT도 무료 버전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써보시면서 이거를 내가 우리 회사에 어떻게 도입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페이지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AI를 도입하는 조직의 목표를 먼저 명확하게 세우셔야 돼요. 우리 회사에 AI 서비스 도입을 해서 생산성을 올릴 건지, 아니야,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또 다른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지, 그리고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놓여있는 현재 상황은 어떤지, 문제점은 뭔지, 사람이 부족하냐, 돈이 필요하냐, 또 다른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냐, 그리고 우리 조직에 이 AI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됐느냐, 그리고 결국은 데이터거든요. 우리 데이터가 이 AI로서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그 말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대부분 클라우드상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PC에 저장된 거는 보안적인 리스크도 있고, PC에 저장되면은 PC 내에서만 돌릴 수 있는 극한의 이제 아주 소규모의 이제 AI 모델을 돌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좀 더 방대미하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상의 웹상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멀지를 해서 원하는 컨텐츠를 얻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상의 데이터를 올려서 그 데이터와 AI 엔진이 합쳐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IT 인프라 및 소스에 대한 계획이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가이드를 드리고 있고요. 또 다른 벤더사들도 당연히 이런 가이드를 드려요. 그리고 여기 첨단과 같은 또는 에스핀과 같은 전문 파트너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붙잡고 계속 괴롭히셔야 돼요. 우리 회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 그런 교육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원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 AI 시대에 뒤처지지 마시고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